만약 당신이 태어난 순간부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했다면 1953년 3월 30일 단 13분 차이로 세상에 나온 두 아기. 기막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챕터 1 기억 속의 그 방. 저는 항상 그 방을 기억합니다. 6평도 안 되는 작은 원룸. 벽지는 곰팡이로 얼룩져 있었고 여름이면 더위에 겨울이면 추위에 떨어야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제 기억이 시작되는 건 2살 무렵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였죠. 사실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그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머니의 손은 늘 거칠었습니다. 공장에서 식당에서 청소 일을 하시며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죠. 저를 포함해 4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셔야 했으니까요. 저는 장남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동생이 셋 있었습니다. 둘째는 그나마 건강했지만 막내 여동생은 자주 아팠고 셋째는 뇌졸중을 앓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뇌졸중이라니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픕니다. 셋째는 제대로 걷지도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 5시면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셨죠. 그 시간 동안 저는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밥을 해먹이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셋째가 경련을 일으키면 당황하며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지켜보곤 했습니다. 새 가방을 메고 깨끗한 교복을 입고 웃으며 걸어가는 아이들. 저도 그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죠.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가 왔을 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되뇌이셨죠.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려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공부보다 일하는 게 좋아요. 10살이 되던 해 저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물론 불법이었죠.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들은 누구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12시간 기계 소음 속에서 부품을 조립하고 또 조립했습니다. 제 손에도 굳은 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처럼 손끝은 기름과 기계에 찢겨 상처투성이었고 겨울이면 동상으로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첫 월급을 받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얇은 봉투 안에 든 돈. 어머니께 드렸을 때 어머니는 또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다니. 저는 괜찮다고, 제가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졸음과 싸우며 때로는 수업 중에 쓰러지기도 하며 공부했습니다. 교실 뒷자리에 앉아 책을 펼치면 글자들이 춤을 추듯 흔들렸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너무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들면 안 됐습니다. 이게 제가 뭔가 되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요. 3년이 걸려 겨우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반 아이들은 대부분 고등학교로 진학했지만 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더 이상은 욕심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셋째의 병원비가 계속 나갔고 집세를 내기도 빠듯했으니까요. 18살이 되었을 때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어머니도 동생들도 저와 하나도 닮지 않았습니다. 피부색도 눈매도 코도 달랐습니다. 저 집 큰아들 진짜 자식 맞아? 하나도 안 닮았더라. 혹시 데려온 애 아닐까?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애써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계속 의문이 자라났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 아들이 맞나요?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내가 낳은 소중한 아들이야.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설령 진실이 뭐든 이분이 저를 키워주신 건 사실이니까요. 이분이 제 어머니인 건 변함없으니까요. 하지만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살이 되어 트럭 운전 면허를 땄습니다. 공장보다는 조금 나은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햇빛을 볼 수 있었고 여러 곳을 다닐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허리는 망가져갔고 사고의 위험도 늘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을 했습니다.
저도 한때는 꿈꿨습니다. 누군가와 가정을 꾸리는 걸.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빠듯했습니다. 결혼은 엄두도 낼 수 없었죠. 셋째는 나이가 들수록 더 심해졌습니다. 경련도 잦아지고 거동도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늙어가셨고 저는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셋째를 돌봐야 했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습니다. 샤워도 하기 싫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하지만 잠들기 전 늘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은 조금 나아지겠지.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45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과로였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시다가 결국 쓰러지신 겁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처음으로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는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이젠 참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와 동생들만 남았습니다. 둘째와 막내는 각자 독립했지만 셋째는 제가 계속 돌봐야 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연인도 없이. 지금 저는 70이 넘었습니다. 도쿄의 한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트럭 운전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은퇴했고 작은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갑니다. 이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다르게 태어났다면? 하지만 그건 의미 없는 상상이었습니다. 운명이란 건 바꿀 수 없으니까요.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챕터 2 그들이 찾아왔을 때, 그날은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2025년 10월의 어느 토요일. 저는 늘 그렇듯 7시에 일어나 커피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72살이 되어도 습관은 변하지 않더군요. 일찍 일어나고 간단히 식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저를 찾아오는 사람은 거의 없었거든요. 가끔 집주인이나 택배 기사 정도였죠. 토요일 아침에 누가 올 리 없는데 저는 의아해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3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그들은 모두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 낡은 잠옷 차림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죠.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어시시죠? 가장 나이가 많아 보이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누구시죠? 그들은 다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표정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좁고 초라한 제 집이 부끄러웠지만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소파에 앉았고 저는 의자에 앉아 그들을 마주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 왜 나를 찾아온 걸까? 설마 빚 독촉? 아니면 사기? 두 번째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형제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B라는 사람의 동생들이죠. 그리고 저희는 당신이 저희의 진짜 형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진짜 형?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저는 평생 이 사람들을 본 적도 없는데.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첫 번째 남자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저희 형, 아니 저희가 형이라고 믿었던 B씨가 사실은 저희와 혈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DNA 검사를 했거든요. 세 번째 남자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습니다. 1953년 3월 30일 병원에서 13분 차이로 2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아기들이 뒤바뀌었습니다.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바뀌었다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사니쿠카이 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3분 후에 저희 형 B씨가 태어났죠. 하지만 간호사의 실수로 아기들의 신원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오래된 병원 기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분들이 당신의 진짜 부모님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사진 속에는 품이 있는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가, 코가, 인매가 닮았습니다. 평생 어머니, 동생들과 하나도 닮지 않았던 저. 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단 말입니까? 아버지는 회사를 운영하셨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모두 좋은 교육을 받았고 B씨는 가업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신도 원래는 그렇게 자랐어야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72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던 겁니까? 제 진짜 인생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저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10살 때부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야간 중학교를 겨우 졸업했고 평생 트럭을 운전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는데 형제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 B씨는? 제가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 인생을 살았던 건가요? 세 번째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심하기 시작했죠. 진짜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하고 DNA 검사를 했고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부모님은 어디 계십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제들은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에,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 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안 돼요. 이럴 수가.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영영 만날 수 없습니다. 제 진짜 부모님을, 제 진짜 가족을, 제 진짜 인생을. 하지만 제가 말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분, 그분도 제 어머니입니다. 가난했지만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형제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병원은?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사니쿠카이 병원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우리는 변호사와 상담했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멈췄지만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72년. 제 인생 72년을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돈으로 보상받는다고 해서 시간이 돌아옵니까?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소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살았어야 할 인생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형제들은 하나씩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형님을 찾았으니까요. 형님. 그 단어가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거짓이었습니다. 72년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의 운명으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와 찍은 사진, 동생들과 찍은 사진. 이 사람들은 제 가족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어도 이분들은 제 가족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궁금했습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만약 제대로 된 집에서 태어났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대학을 갔을까요? 좋은 직장을 가졌을까요? 결혼을 했을까요? 아이들이 있었을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별들처럼 제 인생도 어딘가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생을 살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제 인생을 훔쳐갔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보상을 받아야 한다. 72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인정은 받아야 합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슬픔, 허탈함, 그리움. 하지만 새벽이 되었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싸우겠다고. 제 진실을 위해. 형제들은 약속대로 저를 변호사 사무실로 데려갔습니다. 강남 중심가의 고층 빌딩. 저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유리로 된 벽, 대리석 바닥, 고급스러운 가구들. 제가 살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야마다 변호사.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이 사건은 국내 의료사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케이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72년 동안 바뀐 인생. 이건 단순한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의 도난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야마다 변호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병원 기록, DNA 검사 결과, 증인 진술, 모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증언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언이요? 저는 떨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서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변호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말하시면 됩니다. 진실을 말하시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변호사 팀과 수없이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진술서를 작성했습니다. 어린 시절, 공장 노동, 야간학교, 트럭 운전. 말하면 말할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가 살았어야 할 삶이 아니었다니. 병원은 처음에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기록이 오래되어 확인할 수 없다. 당시 담당자들이 모두 사망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온갖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와 출생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자 난리가 났습니다. 신문 일면, TV 뉴스, 인터넷 기사. 모두가 이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72년간 바뀐 인생, 병원 실수로 도난당한 운명, 재벌 도련님에서 트럭 기사로 자극적인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제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야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여론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병원이 책임져야 한다. 어씨에게 정의를. SNS에는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서야 합니다. 판사 앞에서, 변호사들 앞에서, 방청객들 앞에서 제 인생을 증언해야 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야 말할 수 있다는 안도감도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 도쿄지 방법원. 저는 법원 계단 앞에 섰습니다. 형제들이 양쪽에서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높은 천장, 나무로 된 긴 의자들, 그리고 정면의 판사석, 방청석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지지자들, 그리고 병원 측 변호사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기립하세요. 법원 직원이 외쳤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정도의 엄격해 보이는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판사석에 앉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야마다 변호사가 일어나 기소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1953년 3월 30일 사니쿠카이 병원의 과실로 인해 두 신생아의 신원이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원고 씨는 72년간 본인의 인생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입니다. 병원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72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담당자들은 모두 사망했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원고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인, 증언해 주십시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온 법정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2살 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4명의 아이를 혼자 키우셔야 했습니다. 저는 장남으로서 5살 때부터 동생들을 돌봤습니다. 셋째는 뇌졸중을 앓고 있었습니다. 10살 때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고 겨울엔 동상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친구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야간 중학교를 겨우 다녔습니다. 졸음과 싸우며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대학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할 때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가족을 부양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혼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 눈에선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45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평생 일만 하시다가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넌 가족을 하나도 안 닮았어. 저도 알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런 이유였다니. 72년 동안 저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대학에 갔을까요? 좋은 직장을 가졌을까요?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을까요?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진짜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병원의 실수가 빼앗아갔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판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저는 판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72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받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제가 잃어버린 인생이 실제했다는 걸 인정받고 싶습니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형제들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정숙. 하지만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몇 주 후 판결 선고일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다 변호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대승합니다. 당신의 증언이 판사를 움직였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피고 사니쿠카이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다. 1953년 신생아 관리 소홀로 인해 두 아기의 신원이 바뀌었으며 이는 명백한 의료 과실이다. 원고 어 씨는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와 헤어졌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었다. 판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그는 경제적으로 안락한 환경에서 자랐어야 했으며 적절한 교육과 기회를 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3,800만 엔 지급을 명한다.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3,800만 엔, 한화로 약 4억 원. 저는 무엇을 느껴야 할지 몰랐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어 씨 소감이 어떠십니까? 배상금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병원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야마다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모두를 위한 승리입니다. 병원은 생명을 다루는 곳입니다.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기자들이 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72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인정받았습니다. 제 고통이 제 인생이 실제했다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챕터 4 돌아보는 인생. 판결이 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3,800만 엔.
저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생 모아도 볼 수 없었던 금액.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제 72년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형제들도, 변호사도, 지지자들도. 하지만 저는 혼자 있고 싶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도쿄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도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겠죠. 이 돈으로 뭘 하지?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집을 살까? 여행을 갈까? 하지만 72살의 노인이 혼자 그런 걸 해서 뭐 합니까?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는데 돈이 있어도 함께 나눌 사람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며칠 후 저는 어머니 묘소를 찾았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오랜만에 오는 길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겼어요. 법정에서 이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제가 진짜 어머니 아들이 아니었대요. 병원에서 바뀌었대요. 그래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예요. 저를 키워주신 건 어머니니까요. 평생 고생만 하신 건 어머니니까요. 저는 울었습니다.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두 명의 어머니, 한 분은 저를 낳으셨지만 키우지 못하셨고 한 분은 저를 낳지 않으셨지만 키워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저의 어머니입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제안했습니다. 형님, 부모님 묘소에 가보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교회의 묘지로 갔습니다. 고급스러운 묘역, 제가 살던 세계와는 너무 다른 곳이었습니다. 묘비에는 두 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의 친부모님, 저는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들, 사진으로만 본 분들. 저는 묘비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아들입니다. 72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해서, 제가 바뀌어서, 목이 메었습니다. 만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형제들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님 잘못이 아닙니다. 첫째가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피해자입니다. 형님은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저희는 함께 묘소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B씨는?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형제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은? 아니, B씨는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집에 틀어박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B씨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받았어야 할 사랑을, 교육을, 기회를 모두 가져갔습니다. 미워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것도 그의 잘못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피해자였습니다. 형님, B씨가. 둘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을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저를요? 네. 하지만 형님이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고민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화를 내야 할까? 울어야 할까? 하지만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만나겠습니다. 그 사람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오랜만에 정장을 입었습니다. 형제들이 사준 새 옷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제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일까요? 카페에 들어서자 한 남자가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B씨. 저와 같은 나이 하지만 훨씬 잘 차려입고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B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처음이 아니겠죠. 우리는 같은 날 태어났으니까요. 그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앉으시죠.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B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할 것들을 제가 받았습니다.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동정심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저도 평생 이상했습니다. B씨가 말했습니다. 부모님과 잘 맞지 않았어요. 동생들과도 다른 것 같았고, 가족 사진을 보면 저만 어딘가 다른 느낌이었죠. 하지만 설마 이런 이유일 줄은.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랫동안 B씨는 자신의 인생을 말했습니다. 명문대학, 회사, 경영, 결혼, 자녀.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늘 뭔가 빠진 느낌이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말했습니다. 가난, 노동, 고독. B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이 그런 고생을? 그가 말했습니다. 제가 대신 당신의 자리에 됐습니다.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B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뭘 용서한다는 걸까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둘 다 병원의 실수로 인한 피해자일 뿐입니다. 용서할 게 없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살아남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카페를 나오며 B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같은 날 태어난 우리. 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 우리. 건강하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도쿄의 거리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사이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을 사는 거구나. 집에 돌아와 저는 결정했습니다. 배상금을 어떻게 쓸지. 일부는 양어머니 묘소를 정비하는 데 쓰겠습니다. 일부는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 데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조용히 살아가는 데 쓰겠습니다. 형제들은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주말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늦었지만 저도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72년 만에 찾은 가족. 하지만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공원에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조용하지만 평화로운 일상. 평생 바랐지만 가질 수 없었던 일상. 가끔 과거를 돌아봅니다. 공장에서 일하던 어린 시절, 야간 학교를 다니던 청년 시절, 트럭을 운전하던 중년 시절.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 인생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두 개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살았던 인생. 하나는 제가 살 수 있었던 인생. 두 인생 모두 저의 것이지만 저는 하나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권조차 제게는 없었습니다. 후회됩니까? 물론입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살아남았습니다. 가끔 공원에서 젊은이들을 봅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그들. 저는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붙잡으세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저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몇 년? 10년? 많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한 시간입니다. 누군가에게 빼앗긴 시간이 아니라 제가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는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밖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가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저는 이제 그 일부입니다. 작지만 존재합니다. 제 인생은 도난당했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되찾았습니다. 늦었지만 되찾았습니다. 72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남은 시간은 온전히 제 것입니다. 챕터 B씨의 고백. 제 이름은 B입니다. 아니, 이제는 그것도 제 진짜 이름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저는 73년 동안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훔쳐서 살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도 기억합니다. 어린 시절. 부유한 집, 큰 방, 좋은 음식. 모든 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지만 뭔가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은 이렇게 다를까? 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셨습니다. 가족 사진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저만
저만 어딘가 다릅니다. 동생들은 부모님과 닮았는데 저는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피부색도 얼굴형도 성격도. 입양된 거 아니야? 친구들이 놀리듯 말했습니다. 저는 웃어넘겼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사춘기 때부터 부모님과 자주 싸웠습니다. 넌 왜 이 모양이냐? 집안 망신이다. 내 동생들을 봐라. 아버지는 늘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왜 부모님 기대에 맞지 않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래도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명문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빠졌는지는 몰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아버지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장남이니까요.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사를 키웠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보람이 없었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삶인가? 30살에 결혼했습니다. 부모님이 정해준 여자였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조건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사는 남남이었습니다. 아이가 둘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딸. 저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에게 엄격했습니다. 공부해라, 1등해라, 집안을 빛내라. 아이들은 저를 두려워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가족도 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마셨습니다. 아내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감정이 막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했나?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나를 돌봐다오라고 하셨습니다. 유산의 일부를 더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냈습니다. 집에 계시면 답답했습니다. 동생들이 화를 냈습니다. 형, 약속이 뭐야? 아버지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저는 변명했습니다. 바쁘다, 회사 일이 많다. 하지만 진실은 아버지를 보기가 싫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형, DNA 검사를 했어.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우리 혈연 관계가 아니야.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습니다. 저는 이 가족의 일원이 아니었습니다. 73년 동안 남의 가족으로 살았던 겁니까? 동생들이 설명했습니다. 1953년 산입국하이 병원 신생아 뒤바뀜 13분 차이. 저는 듣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드라마가 아니라. 그리고 형, 진짜 형님을 찾았어. 둘째가 말했습니다. 어씨라는 분이야. 형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서 평생을 살았어. 가난하게 힘들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그 사람의 인생을 훔쳤단 말입니까? 아니, 병원이 훔친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덕을 봤습니다. 73년 동안 거울을 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름도 가짜, 가족도 가짜, 인생도 가짜. 그럼 진짜 나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체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내와 아이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73년을 속이고 살았네요. 저는 몰랐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이방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제 방, 제 책상, 제 옷. 이게 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빌려 쓴 거였습니다. 회사에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장님이 진짜 아들이 아니래, 병원에서 바뀌었대.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가기가 두려웠습니다. 사장실에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A씨, 진짜 장남. 제자리에 있어야 했던 사람. 그는 어떻게 살았을까? 동생들이 말했습니다. 가난하게 살았어. 공장에서 일했고 트럭 운전사였어. 결혼도 못했대. 제 심장이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무슨 얼굴로 만납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며칠을 고민하다 용기를 냈습니다. 동생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어씨를 만나고 싶다. 사과하고 싶다. 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어볼게. 만남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를 만납니다. 제 인생을 살았어야 할 사람을.
제가 빼앗은 인생의 주인을 무엇을 말해야 할까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일찍 와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지만 마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어시였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지만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낡은 옷, 구부정한 허리, 거친 손, 평생 노동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당신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할 사랑을, 교육을, 기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시는 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날 줄 알았는데 그의 눈에는 연민이 있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서로의 인생을 나눴습니다. 저는 제 공허함을 말했습니다. 그는 제 고통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셨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유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게는 모든 게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도, 소속감도, 정체성도. 저는 평생 표류했습니다. 누구의 아들도, 누구의 남편도, 누구의 아버지도 제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카페를 나오며 악수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도요.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우리 둘 다 불행했습니다. 한 명은 가난 속에서, 한 명은 부유함 속에서. 병원의 실수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쳤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아이들은 연락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동생들이 맡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름도 가족도 정체성도 없는 사람. 저도 진짜 부모를 찾았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들은 저를 반기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리 형님이 아니에요. 형님은 어시예요. 문전박대당했습니다.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도 가난한 집에서도 저는 떠도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73년을 살았지만 제자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매일 후회합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를 제대로 돌봤다면? 만약 제가 가족들에게 더 좋은 사람이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늦었습니다. 어시에게 미안합니다. 제가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의 행복을 가져갔습니다. 비록 그 행복도 가짜였지만 저는 도둑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도둑. 밤이 되면 혼자 앉아 있습니다. 텅 빈 집에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어시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 둘 다 행복했을까요? 저는 모든 걸 가졌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더 불행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챕터 6 병원의 변명들. 사니쿠카이 병원. 1953년 그날 이후 70년이 넘게 흘렀습니다. 병원은 여전히 도쿄 스미다구에 있습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고 시설도 현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실수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야마다 변호사가 병원에 처음 연락했을 때 병원 측은 당황했습니다. 1953년이라고요? 그건 너무 오래전 일입니다. 총무과장이 말했습니다. 기록도 없고 당시 직원들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기록을 확인해 주십시오. 야마다 변호사가 요청했습니다. 병원은 마지못해 오래된 서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지 쌓인 파일 상자들, 1950년대 출생 기록들, 그리고 발견되었습니다. 1953년 3월 30일, 2명의 남자 아기 13분 차이. 기록은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기 팔찌 번호가 중간에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였습니다. 병원 이사회가 긴급 소집되었습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원장이 말했습니다. 만약 소송이 걸리면 병원 이미지가 추락합니다. 배상금도 엄청날 겁니다. 이사들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병원은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선임했습니다. 다나카 변호사. 그는 의료소송 전문가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72년 전 일입니다. 증명하기 어려울 겁니다. 병원 측 첫 번째 주장. 사건 발생 후 72년이 지났습니다. 공소시효도 이미 지났고 정확한 경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나카 변호사가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는 이미 사망했습니다. 목격자도 없습니다.
출생 기록만으로는 실수가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병원은 증거 불충분을 주장했습니다. 1953년은 전후 혼란기였습니다. 병원 측이 설명했습니다.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았고 출산이 폭증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들먹였습니다. 설령 실수가 있었다 해도 현재 병원 경영진과는 무관합니다. 70년 전 직원들의 실수를 왜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병원은 책임 회피를 시도했습니다. 원고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72년의 인생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합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병원은 배상 거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병원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72년 전 실수를 묵인하는가?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비판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병원 앞에 시위대가 모였습니다. 병원은 책임져라. 어씨에게 사과하라. 진실을 인정하라. 피켓을 든 사람들이 구호를 외쳤습니다. 병원의 이미지는 추락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런 병원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믿을 수 없다. 책임감이 없다. 산부인과 예약이 급감했습니다. 병원 경영에 타격이 왔습니다. 병원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었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반발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욕을 먹어야 합니까? 하지만 원로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병원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다. 책임을 져야 한다. 압박에 못 이긴 병원은 더 철저한 기록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당시 신생아실 관리 일지, 근무표, 인수인계 기록 모두 허술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간호사 중 한 명의 일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제보했습니다.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실수를 했다. 아기 팔찌를 잘못 채운 것 같다. 하지만 말할 수 없다. 해고될까봐. 이것은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병원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1953년 3월 30일 사니쿠카이 병원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병원은 사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원은 1953년 발생한 신생아 오인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원장은 주저했습니다. 이걸 발표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집니다. 다나카 변호사는 조언했습니다. 사과하되 법적 책임은 인정하지 마십시오. 유감스럽다, 안타깝다는 표현을 쓰되 잘못했다는 말은 피하십시오. 교묘한 단어 선택이었습니다. 병원이 발표한 첫 번째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감스러운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과였습니다. 여론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게 사과인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장난, 진정성 없는 형식적 사과. 언론은 병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병원 앞 시위는 더 커졌습니다. 병원 주주들이 움직였습니다. 병원 가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하십시오. 경제적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주가는 떨어지고 투자는 끊겼습니다. 원장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법률팀의 조언, 왼쪽에는 도덕적 책임. 우리가 진짜 잘못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 양심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내부 고발을 했습니다. 병원은 모든 증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이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폭로가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병원의 은폐 시도, 증거 조작 의혹, 피해자 무시. 병원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이사회가 다시 소집되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한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72년 동안 고통받은 사람에게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원장이 결심했습니다. 법적 불리함이든 뭐든 상관없다. 우리는 의료기관이다. 환자를, 사람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진심으로 사과하겠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병원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원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953년 당원의 과실로 인해 어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원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72년 동안 고통받으셨습니다. 당원이 그 고통을 만들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책임은 당원에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겠습니다. 3,800만 엔의 배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병원은 마침내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장은 어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작은 아파트 앞에서 그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어씨가 말했습니다. 원장은 어씨 앞에 앉았습니다. 73살의 노인과 65살의 의사. 한 사람은 인생을 빼앗겼고 한 사람은 병원을 대표했습니다. 어씨. 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원의 실수로 인생이 바뀌셨습니다. 부모님도 만나지 못하셨고 마땅히 받으셨어야 할 교육도 기회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씨는 조용히 원장을 바라봤습니다. 분노할 줄 알았는데 어씨의 눈에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정해 주셔서. 어씨가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악수였습니다. 72년의 무게가 담긴 악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이 약속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어씨가 답했습니다. 그 후 사니쿠카이 병원은 변화했습니다. 신생아 관리 시스템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2중, 3중 확인 절차, 바코드 시스템, 24시간 CCTV, 실수가 일어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병원은 매년 의료 안전 세미나를 개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씨의 사례를 교육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작은 실수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배웠습니다. 병원은 어씨 기념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 매년 10명에게 지급됩니다. 어씨가 받지 못한 교육의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원장은 자신의 일기에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72년 전의 실수를 인정했다. 늦었지만 했어야 할 일을 했다. 의료인으로서 자격은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병원 입구에 새로운 명판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웁니다. 우리는 환자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우리는 책임을 다합니다. 사니쿠카이 병원의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일본 의료계 전체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의료사고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다. 모든 병원이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72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THEND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꼭